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로 읽고 쓰는 법 이강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 분석이라는 방법을 역사 문헌에 적용해서 역사 해석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로렌조 발라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성직자이자 인문학자였던 로렌조 발라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의 기증장, 어떤 기증장이냐 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서쪽 지배권을 교황에게 이양한다는 그런 서약이었어요. 이 기증장이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로렌조 발라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진실규명 작업에 뛰어든 학자죠. 로렌조 발라의 방법론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철학이라는 한자어가 있죠. 철학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인문학자 니시 야마네가 필로소피를 번역하면서 한자를 새롭게 조합해서 만든 말이에요. 1870년대 후반에 만들어지고 1880년대부터 이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령 1850년대가 배경인 문학작품에 철학이라는 학술 용어가 등장한다면 그건 아마도 작가의 실수겠죠. 신사유람단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1881년부터 일본에 파견되었던 조선의 시찰단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용어는 1931년도에 발표된 최남선의 조선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현재는 신사유람단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합의해서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죠. 그러니까 신사유람단, 조사시찰단 모두 당시에 쓰이던 용어는 아니었던 거죠. 당시에는 명칭이 따로 있진 않았습니다. 주로 비밀리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만일 어떤 사극 작가가 1880년대를 표현하면서 신사유람단이라는 어떤 대사 또는 표기 이런 것을 만약에 썼다고 하면 그것은 고증 오류가 되겠죠.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당시 상황을 실제에 가깝게 파악하는 일을 고증이라고 하죠. 사안에 따라 고증의 무게가 가벼울 수도 있고 아주 무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로렌조 발라의 일은 목숨을 걸 만큼 아주 위중한 그러한 사안이었죠. 그 무게의 경중을 떠나서 고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맥락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글 쓰는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하는 그러한 덕목입니다. 고증의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은 번역서를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의심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대형 박물관에서 자본을 집필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현재는 대형 박물관이었던 곳이 마르크스 당시에는 대형 도서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글을 쓸 때, 다른 곳에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마르크스는 대형 도서관, 괄호 열고 현 대형 박물관, 괄호 닫고 대형 도서관에서 자본을 집필했다. 그러면 원래 맥락을 더 잘 반영한 그런 표현으로 바뀌게 되겠죠. 고증하는 태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현대의 관점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죠. 마크 앨리가 지은 인문학 스터디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현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그 사건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건이 현재의 관행과 딱 일치한다고 해서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건 역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렌조 발라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의 기증장의 언어 표현을 분석을 하죠. 그리고 그 문서가 후대에 어떤 사람이 조작한 교황의 권위를 옹호하려는 어떤 목적에서 비롯된 조작 사건임을 입증하죠. 콘스탄티누스 임페라토르 코로남으로 시작하는 그 문장,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시, 그리고 이탈리아, 더 나아가 의역한 겁니다. 더 나아가 제국 서부에 대한 자신의 왕권과 모든 특권을 교황에게 이양하였다. 여기서 로마시, 이탈리아, 제국 서부, 이게 이제 따로가 아니고요. 조금 의역하자면 로마시를 기증한 건데 로마시만 기증한 것이 아니라 로마시를 포함한 이탈리아까지, 더 나아가 이탈리아를 포함한 제국의 서부, 그러니까 서로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국의 서쪽을 모두 기증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로렌조 발라는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표현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라틴어 사트라페스 같은 말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말이 어느 지역의 통치자라는 직함으로 사용된 것은 8세기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문서 안에 이 표현이 들어가 있죠. 네모 쳐진 부분을 보겠습니다. 쿰 옴니부스 사트라피스 노스트리스. 쿰 뭐뭐와, 옴니부스 모든, 사트라피스 사트라페스, 노스트리스 우리,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트라페스 총독들과, 이런 뜻이에요. 콘스탄티누스 1세 시대에는 이 용어가 직위를 가리키는 그 직함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조선 말기에 고종이 신사유람단이라는 용어를 만약에 썼다고 하면 그런 문서는 가짜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서가 조작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외에도 시대에 맞지 않게 사용된 표현들을 분석을 해서 이 기증장이 위작임을 입증해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황에게 제국의 서쪽을 기증했다고 하는 그 사건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라파엘로와 그 제자들이 함께 그렸다고 알려져 있죠. 이 거장이 그린 그림인데도 다른 작품들에 비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까닭은 이 사건 자체가 조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언급된 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존 아널드가 지은 역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로렌조 발라는 그리스도 이후 1400년 동안 가장 유명했을 문서에 대해 역사상 가장 유명할 문서 분석을 내놓았다. 그 문서는 4세기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 교회에 선물과 교리를 증여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장이었다. 이 기증장은 중세 내내 교회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가장 강력한 무기였겠죠. 황제권보다 교황권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했을 테니까요. 발라는 이것이 위조 문서임을 입증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교황들은 이 귀중한 문서를 기록 보관소에 넣어두고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그러니까 황제권과 충돌할 때마다 효과적인 선전 도구로 이용했다. 그 문서에는 4세기 라틴어에는 없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트라페스 같은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겠죠? 총독. 자, 그러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은 지 약 400년 뒤에 위조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오늘날 모든 사학자들은 이 증여 문서를 8세기 어느 시점에 교황청에서 위조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우메르토 에코는 로렌조 발라의 감정에 이입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적었어요. 위조 문서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 어쩌면 로렌조 발라는 그의 개인적인 견해, 예컨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결코 지상권을, 그러니까 황제권을 교황에게 양보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에 이끌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문헌학적 분석을 집필할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로렌조는 단순히 몇몇 언어적 표현의 사용들이 기원 후 4세기 초와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증여로 일컬어지는 이 문헌의 작가가 기원 후 4세기의 로마 사람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합리적인 의심으로 시작한 로렌조 발라의 작업은 진실의 문을 열었고, 로렌조 발라는 그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본 그 진실을 세상에 당당하게 발표하죠. 호기심과 의혹은 연구와 글쓰기에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조사와 검증에 착수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거나 혹은 기대했던 그런 것과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고 해도 말이죠. 글쓰기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 알아낸 진실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일이죠. 로렌조 발라에 관해서 공부하며 그 진실의 무게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